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이고 가장 이상한 변동을 보인 걸 찾아내면 그게 원인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해요. 예.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국제 금융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면 예. 당연히 한차익. 한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시장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좀 그 무모한 얘기지만 우리 주가 지수는 만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요.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으니까 주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 또 우리나라에서 이탈했던 그 유동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급락 추세였던 부동산도 안정 추세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진행을 적절한 정책으로 차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폭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그리고 3프로TV 앱으로들 많이 들으시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가대하 시간으로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감회가 있는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임원을 마치고 1인 사무실을 열어서 정말 생경했었죠. 왜냐하면 뭐 스태프들도 많고 트레이딩 룸에 이렇게 근무를 오래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방송도 좀 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공부도 좀 이제 시작할 무렵에 만나 뵀던 분인데 정말 한 10년 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10년 넘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두문불출하셨어요? 제가 책을 하나 쓰느라고 예. 제 서재에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 일체하지 않고 예. 외부 강의, 강연, 방송 출연, 기고 이런 거 일체 끊고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네. 책을 영어로도 쓰시고 예, 또 그렇습니다. 한국말로도 쓰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국어로도 쓰시고 영어로 쓰신 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책 하나는 이코노믹 패설러지 그러니까 경제 병력 이거는 영국에서 경제 출판이 병리학. 됐습니다. 예. 그거를 한국에서 하시지 왜 영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프레딕팅 이코노믹스라고 예. 지금 출판이 진행 중인데 예. 영어로 돼 있어서 예. 출판사에서 난감해합니다. 그러시군요.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경제 파고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도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출간해서 화제를 모으고 계신데 사실은 그 전력이 있으세요. 전력이라는 표현은 뭐 부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IMF 외환위기를 거의 정확하게 징후를 읽어내시고 96년도 10월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예측했던 경제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라는 그때 보고서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게 20몇 년 된 일이네요. 25년 됐습니다. 25년 됐는데 예. 그 4반세기 만에 다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주셔서 읽다가 이건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워낙 오랫동안 안 하시기도 하고 방송 노출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시라서 제가 뭐 소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좀 소개를 좀. 진짜 난감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제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예. 제 어렸을 적은 그 꿈이 그 육사 가서 장군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 어려운 집안은 대부분 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 좌익이 있어서 연좌제로 육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주의가 뭐냐, 자본주의가 뭐냐, 왜 이게 태어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좀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그 근원이 뭔가를 찾아가 봤더니 이게 아담 스미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재화의 가치를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으로 구분하면서 이 이념이 분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어받은 쪽은
그 자본주의 경제학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자연 가격이 지배하는 노동 가치론, 그러니까 자연 가격을 지배하는 노동 가치론을 추구하는 쪽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을 구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네. 자연 가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네. 그 존재하지 않는 것 갖고 현실을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네.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현실에 맞는 네. 그 이론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제가 아담 스미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연 가격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이 이걸 제시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분할을 일으켰냐. 그것만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면 노벨 경제학상 깜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교회에 가서 네. 예수님이 첫 단추를 잘못 깼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경제학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부론이라는 책이 삶의 지혜를 주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 성서 일의 최고의 서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그 자연 가격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얘기하니까 이 경제학계에서는 제가 발 디딜 팀이 없었어요. 이단화 중에 이단화지. 그죠? 그래서 제약에 의해서 경제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과학적으로 해체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1991년도 발간한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네. 정통으로 공부해서 교수가 된 유일한 분이 그 책을 보고 야, 이 책 쓴 사람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넓게 읽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를 만났을 때. 예.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해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 신고전파 경제학 이게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를 그 소비와 교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소비는 즐거움을 주잖아요. 네. 교환은 거래 쌍방 이익을 줘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이게 시혜를 베푸는 존재,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존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에 반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경제에 접근해요. 그러니까 생산은 노동의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예. 그리고 그 분배는 그 생산 참여자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렇죠. 일으키고 있고요. 맞습니다. 노동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이게 그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타도한 다음에는 노동자가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갖게 해요. 마르크스 경제학이. 근데 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배와 또 그 거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모든 게 다 있어야 이루어지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는 일방적인 시각이다. 틀렸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벽이야. 이 사람은 이제 그 배만 만진 거죠. 그리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 이건 기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도 사회주의 경제학도 틀렸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코끼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은 뭐냐.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제학은 없을까. 네.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5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우셨겠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뭐 그 아담 스미스 이전에도 경제학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사실 근대 경제학의 효시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든 이 경제학의 주장들이 물론 그거 주장에 대한 반대도 이제 포함한 얘기입니다만은 경제학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다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척박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야에서밖에는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제 국부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국부의 본질과 근원.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걸 예. 따지는 건데 아담 스미스는 그걸 결정하는 것을 예. 그 노동, 자본, 토지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기니까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축구 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려면 예. 체격도 타고 태어나야 되고 네. 운동신경도 타고 태어나야 돼요. 네.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예. 체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 기술도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회나 위기는 마지막에 올 수도 있으니까 경기 감각도 길러야 돼요. 이걸 경제학에서 이걸 끌어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체력은 성장 잠재력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 감각은 이게 성장 지속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그리고 성장 지속력은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게 향상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가 파퓰리즘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제너럴 퍼버티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일반 빈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까 경제학계에서는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박사학위를 네. 경제학에서 못하고 네. 경영학에서 그것도 경영 늦게.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거기서 경제 병리학으로 학위를 땄습니다. 그것도 나이 70이에요. 오늘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제가 굉장히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이 오히려 더 경제에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봉성을 만들면서 이게 정말 타이머리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는 그 너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위기가 오고 그 위기의 경로는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겠습니까? 사실은 실물 분야는 경기가 호전될 그 변수들이 제법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그 봉쇄를 완화했고 네. 그리고 그밖에 자원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들어갔잖아요. 하향 안정세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는 살아나야 마땅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몸에 비유하자면 소화기관이 아무리 제 역할을 잘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예. 목숨을 잃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통화 부문은 이게 혈관계란 말이에요. 예. 우리 인체에. 예. 근데 그 혈관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거는 이제 경제 병리학에 대한 그 간단한 이해라도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경제 파국이나 경제 위기나 이런 병리적인 현상은 이게 반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사례를 들여다보면 예. 나도 앞으로 오는 거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화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하나는 현재 소득으로 소비하는 재화. 또 하나는 소득을 축적해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재화. 네. 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후자가 경제 병리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재화가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열광이죠. 광기, 그다음에 패닉, 이건 공포죠. 그다음에 붕괴,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 경제사의 통달한 킨들버거가 자기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이 저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서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근데 그 체계는 빠진 게 있어요.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지, 왜 광기가 공포로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전환하는지. 전환하는지, 그리고 이 공포가 왜 붕괴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그 모색이 없어요. 연결. 모색 자체가.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경제학에 병약이 없는 건 이상한 거 아니냐.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약이 깊고 넓게 이렇게 그 발달해 있는데 경제 병력도 발달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 원리가 뭔가.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런 재화들은 소득이 일정 기간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격이 못 오릅니다. 그러다가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2, 3년 더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게 돼요. 이거는 이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해지면 이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광기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광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근데 이 광기가 그럼 영원히 지속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올 거는 뻔하잖아요. 수요의 공룡화가 와요. 네. 그럼 가격이 폭락을 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게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붕괴 과정에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예. 신용 그 창조 원리의 역작용이 작동을 해요. 예.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본격화시킵니다. 그렇죠. 예,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예. 경기는 추락하게 돼요. 네. 그 경기가 추락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경제의 순기능의 반대 기능인 경제의 역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파국을 부르곤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정책이 예. 이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펼쳐지나에 따라서 경제 재앙이 거의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 사례들이 특히 중요해요. 그 경제 위기들을 극복했던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발표해서 정책 당국이 그걸 참고해서 네. 이런 경제 파국 위기를 네. 극복하는데 네.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기 패닉 붕괴라는 킨들버그의 그 프로세스. 네. 근데 그 프로세스를 지금 현재에 비추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지금 뭔가 이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킨들버그가 지적하지 못했던 이 세 가지의 어떤 순환의 과정에 지금 어떠한 요소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어떤 연결 구조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강원도 레골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 금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본원 통화의 0.07% 예. 그리고 광희 유동성에는 0.003% 0.003% 뭐 사실 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도 큰 돈 아니죠. 네, 큰 돈이 아니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유동성 수축 현상이 일어났었고 예. 그리고 다른 산업계에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이 경우가 지금 많았습니다. 나가 떨어진다는 그 얘기는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킨 게 뭐냐. 예. 이것만 파악하면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 유동성이 너무 막 넘쳐서 부동산 시장에 가서 광기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돈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 어디로 사라졌겠어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저축이 더 많은 이자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예. 그리고 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환차익이 생겨요. 그렇죠.
환차익이 생기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던 국제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 자본들도 미국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승수배만큼 그 통화량을 줄이는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지금 지금 우리나라 그 화폐 발행액 대비 그 광유동성 승수는 약 50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번원통화가 화폐 발행이 1조가 줄으면 50조 원이 사라지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우리 몸에서는 피가 10%만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예. 경제도 그런 타격을 입어요. 예. 이제 다만 경제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은 압력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것도 이게 물밑에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포착이 안 되고 그 파괴력이 금방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책을 쓴 거죠. 이 책에서 묘사된 서술하고 계시는 저는 일부는 읽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왜냐하면 사실은 그 위기를 조장하고 또 오지 않는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일종의 이제 주의를 끄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뭐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매번 위기론들이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붐을 이루기도 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조심을 이제 얘기했던 방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시는 왜 그러면 그 위험 인자들이 이번 경우에 심각하다. 물론 이제 통화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그 외의 것들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위기든 경제 파국이든 경제 정책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그거 큰 타격 없이 벗어나요. 이 책에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것을 일부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전문적인 서적이 아니라 부분만 다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코노믹 패설러지라는 그 병리학 경제 병리학 책을 영국에서 출판한 그 책에는 그 임상 사례들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다뤄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았는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책 당국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 소망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그럼 부분적으로 아까 주식과 부동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식은 최근 들어서 1월 달만 놓고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말에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더니 올해 연초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반등 랠리를 하고 있고 부동산마저도요. 정부가 막 이렇게 구제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내니까 부양책을 내니까 또 급매물들은 사라진다. 또 일부에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얘기도 하고 헷갈려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요. 지금 현재 왜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 하락 추세에서 잠시 정체해 있는지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이고 가장 이상한 변동을 보인 걸 찾아내면 그게 원인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해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지금 오늘은 아마 1,230원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1,100원대 간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제 금융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면 당연히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시장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좀 그 무모한 얘기지만 우리 주가 지수는 만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무로 썼으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요. 삼성전자 왜 6만 원대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상장돼 있으면 40만 원, 50만 원 가고도 남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으니까 주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 또 우리나라에서 이탈했던
그 유동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급락 추세였던 부동산도 안정 추세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진행을 적절한 정책으로 차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공황이든 하여간 그 역사에 있었던 뭐 그 대공황류의 그런 경기 침체들 그리고 경제 위기들, 금융 위기들 이런 것들은 한동안 하강 추세를 보이다 마지막에 살짝 떠요. 이 마지막 촛불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럼요. 시점이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사방에 다니면서 그 얘기예요. 제발 정부가 환율 방어 정책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율 1,000원대까지 간다. 1,000원대까지 가면 더 많은 국제 유동성이 국내에 들어온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역사가 환율이 증명하죠. 떨어지면 수출은 오히려 올랐던 것이 증가했던 것이 역사적 사례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 대표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환율이 1,326원에서 2007년 10월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수출업체들 어떻게 돼요? 힘들죠. 죽을 맛이죠. 예. 망할 지경이죠. 예.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키코 사태 이런 거 터진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흔히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게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걸로도 안 돼요. 환율이 그 우리 원화 가치가 50% 이상 상승했으니까 200달러짜리 생산을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걸 해내요. 거기에는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피땀 흘린 네.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 덕에 네.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가 대규모로 확대됐고 네. 수출도 그 사이에 2.7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연평균 17%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정책 당국은 이제 이거는 현 경제학이 무능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한테 야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거의 다 거기에 응해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 호렌 히치라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기업들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을 합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수출 가격을 낮춰도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수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수출이 줄어들었던 게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경상수지도 악화됐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예. 그게 바로 그 원인이라고. 경제학 이론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론 있잖아요.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이 완전 경쟁 그리고 완벽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 이런 조건에 서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근접한 시장이 어디예요?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경제학자들이 우선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도 진단해낼 수 있고 또 예측해낼 수 있는 네. 가격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자 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정책 당국이 이론에 매이지 말고 현재 어떻게 벌어지는지 네. 특히 과거의 임상 사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서 좀 그 현명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다 알면은 다 알고 실행을 하는 그 뭐 이 국가나 공직 사회가 있으면 무슨 경제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항상 오류를 정책 실수를 하죠. 다만 이제 그걸 위기로까지 치닫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실수까지 용인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측이 중요하다. 네. 그 예측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또 중요한데 부동산 얘기가 저는 귀에 걸리는 게
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을 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왜냐하면 집이 뭐 서너 배씩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투자 수익으로 치면 10배 오른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 일으켰으니까. 근데 레버리지 일으켜서 예? 서울 수도권의 요지에 집을 산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이 경제력의 차이가 10배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집 아들들이 얼마나 아들 딸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상실감을 느끼겠냐 이거죠. 근데 집을 살려니까 뭐 30년 동안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빠졌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솟구쳐 오르면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면 또 여기서 더 폭락을 해본 또 금융시장으로 또 오염이 되니까 정말 어렵겠다 정책이.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올라가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추락한다고? 일단 그 미국 시장과 우리 그 국내 시장은 좀 그 차별성이 있어요. 네. 미국은 내가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은행 대출금도 못 갚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집을 은행에다 주면은 면제가 돼요. 은행도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부동산 가격이 그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채무자들이 집을 갖다 은행에다 바쳐요. 그러면 은행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내놔요 그 부동산을. 네. 아니면 임대로 내놓든지. 네. 그 임대료도 떨어지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국민은 자기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노후를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수단일지도 몰라요. 서민들은.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사면 가격이 폭락해도 안 팔아요. 버텨요. 지금까지 이래왔잖아요. 1960년대 말,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리고 그 2006, 7년 이때.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은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 일부 거래가 활발했던데 그러니까 광기가 일어났던 데는 거의 지금 30-40% 이상 다 빠졌잖아요. 네. 금매물은 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특히 중국 자본 이런 자본들이 장소 이동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돈이 한국에 투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을 특정 지역만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만. 네. 뭐 인천의 송도 뭐 등등 해서 그런 급매물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폭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안정세로 돌아섰잖아요. 저는 네. 정상화 되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거든요. 세계 경제가 네. 심각한 금융위기로 치달리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로 빠져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다시 또 후퇴하지 않는가.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가 우리 싶어요. 자체적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하긴 사실 뭐 우리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데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부터 그렇죠. 특히 달러 강세 국면. 그럼요. 그게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움직인 게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주식 시장이 이제 우량주 위주로 다시 반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만 놓고 보면은 주택 시장도 다소간 하락세를 멈추거나 둔화될 거다. 하락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세계 경제에 뭔가 유동성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순환의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소가 나오면 이건 다시 떨어진다. 제가 지금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게 예.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이 주도해서 주요 국가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2008년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을 때 예. 거대 은행이 도산을 하니까 바로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했어요. 예. 그러자 미국이 그 세계 G20 정상들 예. 재무부 장관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모아놓고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좀 협조를 하자. 예. 그래야 세계 경제가 이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모범을 보여 실제로. 본원 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로 늘려요.
네. 기준금리도 좀 장기적으로 갔지만 0% 가깝게 떨어뜨려요. 네. 그 다른 나라들도 재정 지출을 20% 30% 늘리고 본원 통화도 20% 30% 늘리고 또 기준금리도 낮춰요. 예.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이게 봉쇄를 해요.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금융위기가 큰 타격 없이 벗어나요. 우리가 2009년도 성장률이 0.8%인가 그래요. 네. 0%대인데 네. 저는 그때 마이너스 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미국이 주도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이 그 큰 타격 없이 벗어났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은 지금 전형적으로 베거 마이 네버 폴리스. 예.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고금리 강달러 정책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가잖아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경기가 호조인 거예요. 지난해 지금 미국 성장률이 2.1%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어려움 속에서 2.1%라는 것은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예. 그게 다른 나라들의 희생 위에 이룩한 성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물가 불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금리가 물가 불안을 일으켰으면 고금리 정책이 맞아요. 예. 우리가 병 치료할 때는 근원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저금리가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원에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근원이 거잖아요.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밖에 드러낼 수 없는 자기네들의 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네. 2020년도에 6천억 달러 넘었고 2021년도에 8천억 달러 넘었어요. 2002년도에는 이게 8천억 달러 그러니까 2021년 수준보다 약간 큰 정도 수준인데 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가 세계 경제에 그만큼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환차손이 생겨요. 예. 환차손이 생기면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빠져나가요. 예. 그럼 미국은 금융위기가 빠르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펼쳤지만 이런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세계 대공황 때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네들 무역 보호 장벽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대공황이 무려 10년 이상 지속되겠고 경기도 미국 역사상 가장 깊이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미국도 올 하반기 이후로는 안전치 못해요. 저는 경기 하강 시작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이라도 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재무부 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들 한꺼번에 모여서 최소한 G20이라도 모여서 야 이번에 금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어떻게 그 함께 극복할 수 있겠는가 논의해 보자 그래서 논의의 장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과거에 그 극복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여. 근데 그 논의의 장에 뭐 20개 나라든 8개 나라든 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 모든 나라 중에도 중국하고 하모니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버려 가지고 사실 내년이면 또 선거예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국면에서 경제도 물론 경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각국의 그 애국주의라는 게 과연 그런 예전 같은 경제적 공조 즉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커요. 사실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국뽕은 그러니까 중국계 국뽕이죠. 뭐 저 중국몽 1대1로 이런 것도 국민들 막 이렇게 그 바람 부채질하는 거 이런 국뽕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죠. 그 엄청난 재앙을 불러와요. 예. 우리나라도 그 뭐 세국 정책 때문에 진짜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거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 국뽕에 대응하면서 디커플링이 생긴 거잖아요.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중국이 좀 개과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과천선이 아니라 지금 3기 해가지고 사실 종신제로 가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정치적으로 인류사의 후퇴거든요. 저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미국이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중국이 그 개과천선 못한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 경제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댐 건설해서 그 이제 홍수를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했던 나라들 중에서 지금 외환위기 겪은 나라가 없죠. 많죠. 레바논, 스리랑카, 아프리카 뭐 수개국 파키스탄. 뭐 등등. 파키스탄은 이제 지금 내리냐 모레냐 터져요. 외환위기 터진다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댐이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닥치면은 거기에 투자했던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대손 충당금 쌓아야죠. 또 자기 자본 확충해야죠. 그럼 금융위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은 외부적으로 일체하게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미 헝다 그룹 그 파산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좀 느리게 진행이 됐죠. 근데 그 댐이 지금 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플러스 5% 예상하던데. 아닙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물 부분에서는 플러스 성장할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금융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화폐 금융 부분에서는 이게 그 오히려 더 비관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지금은 물 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물 밖으로 올라와서 본격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대책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올해에 관해서는 일본이 더 관심이 있거든요. 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회복됐을 때 과연 저 많은 국가 부채는 어떻게 컨트롤할 거며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산업적인 침체가 극으로 달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엔화 가치가 사실 최근 들어서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어떤 촉발점을 낼지도 좀 걱정이란 말이에요. 일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은 그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 1%가 안 돼요. 경제 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어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예요.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 올해 성장률은 중국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요 일본이 왜 그 지경에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그러나요? 역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 한참 기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이거 급성질환을 일으키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잖아요. 이게 과대지잖아요. 그럼 문제를 일으켜요.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급성질환은 단일 처방으로도 회복시킬 그렇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 꼴인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거대니까 그게 이제 일본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외환이. 그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 업체들이 난리를 친 거죠.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외환을 사들여요. 처음에는 사들였어요.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들이려면 통화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그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전환을 해요. 록펠러 빌딩도 사고 콜롬비아 영화사도 사고 또 밀레 그림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들였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그 사들인 것이 가치를 창출해 줘야 돼요. 비유하자면 제가 빌딩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월세가 막 나와. 그럼 내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나 부자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그 월세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난 거지 돼요. 건물 되팔아야 돼요. 네. 일본이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런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수는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일본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그 국제 저널에다가 그 다른 사례들과 합해서 이제 논문을 한번 제출해서 보냈는데 그게 좀 인용이 되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좀 그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뭐 중국 얘기도 좀 나눴고 미국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또 일본 이제 대한민국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보진 마시자고요. 지금 2023년 1월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올해 내로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뭡니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네. 세계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이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해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예. 그게 국내의 전염이 돼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신용 수축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그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고 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그 헤어날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자율이 미국보다 1% 높아봐요.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저축들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환율이 지금 1200 예를 들어서 80원이라면 오늘 1280원 갈 네. 거예요. 그럼 1280원이라면 이게 1100원이 돼 봐요. 앞으로 그 연말에 1100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제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다 투자를 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불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런 정책적인 묘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제 직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원래부터가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을 해놔서 네. 그 얘기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 비관파가 되잖아요. 그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사방에서 해요. 우리 죽겠다. 희망적인 얘기 좀 해달라. 경제라는 것은 자기 신뢰성이 높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믿는 대로 가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차마 못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근데 뭐 가장된 희망을 그리고 희망 회로라고 해요. 아이고 물론 이제 최영희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현상, 특히 경제 병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 위기로 가는 어떤 그 순환의 관점에서 붕괴의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이제 저 드리고 일반 이번에 만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일단 말씀하셨는데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되어 왔던
기업들의 가버넌스, 기업들의 주주 정책, 또 뭐 ESG 이런 것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간헐적으로 개선되어지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도 뭐 배당을 늘린다 그러고 뭐 일부 자동차 회사도 뭐 주주 환원 정책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예. 이게 해소되느냐 마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국내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돼서 생겼다고 봐요. 유동성이 풍부해야 이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내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또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각 시중은행들 동원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환율 안정시킨다는 미명 하에 그래야 수출 잘 되고 경기 살아난다는 그 주장을 펼치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저성장의 원인이거든요. 우리 또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해요. 유동성 빼가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올라요? 예, 다행히 이제 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겨우 3천 잠깐 넘었다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36,000까지 갔다 지금 33,000대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건 2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그 주식시장 어떤 의미에서는 붕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이 말씀만 드려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수술도 해야 되고 독한 약도 써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고 독한 약 쓰면 우리 활동력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체 기능들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거 버텨내지 못하면 그 병 못 이겨낸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게 맞나? 또 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대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에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최영희 소장께서 이런저런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건강한 재원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가대화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최영식 소장님과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번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또 신과 함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